상가몽땅의 상가 아티스트 최원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또 시리즈별로 광명역 앞에 있는 상가들은 광명역 역세권 개발을 했는데, 그 광명역 앞에 있는 상가들에 왜 이렇게 공실들이 많은지 그 원인,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해서 내보낼 때마다 100% 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20년 이상 전국 상권답사를 다니고 계속 상가만 분석하고 연구하고 피드백을 한 저로서는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상가 투자에서 실패하지도 않고 창업자한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창업을 할 때. 그러한 관점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떤 투자의 기준 또는 창업의 기준, 상가 투자의 기준, 상가 창업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잡아드리려고 촬영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광명역, 거기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KTX가 정차하는 곳이죠. 이 광명역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그 역세권 개발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입주를 했고 정말 다양한 상가들이 공급이 됐고 또 창업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현 시점에서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그냥 가봤더니 공실이 많다, 여기 되게 공실 많네, 여기 투자하신 분들 안 좋겠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 걸 우리가 숙지가 되면 다른 KTX나 SRT 역세권 상가들을 볼 때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접목시키면 아마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나 또는 창업을 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광명역 역세권 상가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걸 먼저 한번 봅시다. 화면이 조금 흐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영상을 듣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일단 광명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광명역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에 이렇게 광명역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회사 사옥가, 지산들이 스마트타운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 최초의 이케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롯데 아울렛이 이케아하고 4층인가 해서 연결 통로를 갖고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광명중앙대 병원이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자, 하나씩 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GIDC, 광명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그래서 GIDC가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종합병원, 이케아, 롯데 아울렛, 코스트코, 그리고 GIDC 지산, 중앙대 병원, 그리고 여기가 유플래닛이라 그래서 하나씩 다 설명드릴게요. 유플래닛이라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여기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한 곳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여기 가졌죠. 사실 이 광명 역세권 개발에는 서울 수도권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곳들입니다. 유플래닛, GIDC,
중대병원 옆 M클러스터, 그리고 여기 국제무역센터. 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요만한 땅 면적에 원만한 거, 학교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가 있는데 어디 있나요? 여기 초등학교 있네요.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일반 신도시와 좀 다르게 학교는 조금 약합니다. 학군적으로는. 그러나 그 외 광명역이라는 KTX 역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큰 아이템들이 개발을 한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관계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일반적으로, 물론 여기만 상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GIDC 지하 1층 뭐 1층에 상가가 공급됐고, 여기 M클러스터 중대병원 옆에 M클러스터도 상가가 공급됐고, 국제무역센터 쪽에도 상가가 공급됐고, 여기 유플래닛이라고 하는 곳도 상가가 공급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에 역시 단지 내 상가 비슷하게 상가들이 같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상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신도시 같은 거 만들어질 때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가만 집중적으로 공급된 데가 여기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광명역은 과연 이 상업지역에 또는 여기에 공급된 상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상권에 얼마나 플러스가 됐는지, 중대병원이 들어와서 개원함으로써 얼마나 인근 상권에 도움이 됐는지, 이거를 하나씩 각 주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거 머릿속에 숙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있고요. 이케아, 롯데아울렛, 중대병원, GIDC, M클러스터, 그 다음에 국제무역센터. 광명역까지. 자, 먼저 아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이니까. 자, 제 강의를 들은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유튜브를 들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권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권은 소비자의, 여기를 지우고, 우리가 상권을 얘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많은 강의를 했었죠. 상권은 소비자의 범위이다. 이 소비자의 범위는 정주 인구와 유입 인구가 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주 인구는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신 우리 근무자분들을 합해서 저는 정주인구라고 표현을 계속 해왔습니다. 당연히 거주하시는 분은 정주인구가 맞지만 보통 근무자들은 정주인구라고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저는 이 근무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모든 소비를 어디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무자들도 저는 정주인구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다음 유입인구는 뭐냐? 유입인구는 소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여기 광명역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소비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한다? 유입인구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뭐 유동인구도 있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상권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거기에 상업지역, 거기에 상가들이 정말 활성화되려면 정주인구가 많고, 또 소비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 또 오는 사람도, 유입인구도 많으면
거기는 정말 상권이 좋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유입 인구가 없어도 소비를 위해서 다른 데서 오지 않아도 그 자체 내에 그 상업지역 인근에 정주 인구 거주자와 근무자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상권이 좋다. 투자 가치가 있거나 창업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뭐까지 플러스되면 유입 인구, 소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까지 플러스되면 정말로 상권이 좋다.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역 상권, 홍대 상권, 명동 상권, 부산의 서면 상권 이런 곳들이 기본적으로 정주 인구가 뭐가 많다고? 유입 인구가 많습니다. 자, 요 정도로 기본 개념을 잡고, 자, 그럼 여기 일단 정주 인구 한번 봅시다. 정주 인구, 광명 역세권의 정주 인구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아파트 입주자와 오피스텔 거주자잖아. 그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대우 푸르지오. 여기는 어디? 호반 베르디움. 여기는 대시양. 자,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광명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서편이라고 얘기하고요. 서쪽이고 이쪽을 동편이라고 합니다.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서편 쪽에 아파트 세대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3,570세대고 여기에 같이 공급된 오피스텔 933세대. 그래서 물론 아파트 세대수와 오피스텔은 그 거주하시는 숫자가 좀 다르겠죠. 아파트는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 될 수 있고 오피스텔은 뭐 혼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까지 우리 계산 못하니까 합해서 4,500, 약 4,500의 정주 인구가 동쪽에 있고요. 아니, 서편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동편에는 얘 두 개를 계산해 봤더니 아파트가 1,888, 오피가 714해서 2,653세대가 동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뭡니까? 여기 거주자는 이쪽 상가로 갈 일이 없고 이쪽 거주자들은 이쪽 상가로 올 일이 없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상권 단절 요인이라고 합니다. 상권이 뭐라고요? 소비자의 범위. 이 소비자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차선이 한 8차선 정도 있고요. 이쪽에도 차선이 6차선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이쪽 거주자들이, 여기 오피스텔 거주자나 아파트 거주자가 이쪽으로 갈 일이 거의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여기에도 이 상업지역에도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지산이니까 GID 거기에 근무자도 정주 인구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GIDC 같은 경우에도 위에 지산 오피스가 있는데 그 밑에 상가들이 같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굳이 이 상업지역까지 상가 여기까지 올 일이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자, 지금 광명 역세권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일주일 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기 일주일 전에 광명 역세권 개발 이 현장을 답사를 이 전체를 쫙 해왔어요. 그래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공실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입주가 되어 있는지 상가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섹터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답사를 갔던 그 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왜 답사를 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도로변에 있는 이 상가들,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이런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로드뷰나 카카오맵의 로드뷰나 네이버 지도에서의 그 영상들을 보시면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것들로 임대가 맞춰져 있는지, 물론 촬영 시점은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 1년 전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그 시점에서 얼마나 임대가 맞춰지고 어떤 업종들이 들어왔구나, 그 로드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건물들 안에도 상가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이렇게 통로가 있고, 얘네들은 로드뷰를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상가는 답사를 가야지 얼마나 공실이 있는지, 얼마나 임대가 맞춰졌는지, 어떤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졌는지를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는 무조건 답사를 가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로드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촬영물일 수도 있고 내부 상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고 로드뷰만 보고 판단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서 촬영한 영상들을 각 섹터별로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고 걔네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또 어떤 섹터를 설명드리고 걔네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6편, 7편, 8편 정도의 광명 역세권 상권에 대한 촬영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고, 여기를 배운 목적은 다른 곳에도 같이 접목을 해서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서편 정주인구 4,500세대, 동편 정주인구 2,653세대 단절되어 있는데, 합해봐야 4,000과 2,000, 6,000에다가 500과 600 하니까 7,100세대. 자, 기본 정주인구 맞나요, 적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네들은 상업지역 상가들이고요.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고, 근데 전체 세대수 얼마? 정주인구 7,100세대. 너무 적죠? 그죠? 얘 갖고는 여기 상권이 제대로 활성되기 힘듭니다. 그럼 또 누가 있어야 돼? 여기 근무하시는 정주인구들과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케아에 오는 사람들, 또는 중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님들을 다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철도부터. 즉 광명역, KTX 여기 있으니까 KTX 광명역부터 과연 광명 역세권에 있는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